주식 초보 김혜선 투자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김혜선입니다. 오늘 대장주 삼성전자의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요. 시장은 삼성전자를 앞세우면서 좀 낙폭을 크게 키운 하루였습니다. 1900선이 붕괴되면서 많은 분들이 한숨을 내쉬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오늘도 주식쇼 스트라이크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고수들의 개인 레슨 받으면서요. 우리 에너지와 수익률 모두 업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선생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시전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든 타깃이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대열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또 별일 없으셨죠? 별일이 많았습니다. 네, 시장이 좀 시끄러운 네, 한 그렇죠. 주였는데요. 네, 저희 지난 시간부터 보조지표를 활용한 PCI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좀 많은 내용들이 저희 좀 습득하다 보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혼돈이 있을지 않을까 좀 네. 걱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복습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선 지난 강의에 우리가 난해하고 좀 안 쓰는 LRS라든지 네. R 스퀘어드 값을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네. 그 이전에 우리가 MACD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 네. 자, 지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네. MACD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복습을 좀 간단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MACD 이제 오실레이터. 기본 전제가 그죠? MACD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름에서 다 아십니다. 근데 이 오실레이터라는 것은 네. 우선 그 MACD를 구성하고 있는 본래 MACD 선하고 시그널 선이 존재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게 MACD 선이라면 자 대문자로 쓸게요. MACD라면 시그널 선이 그죠? 어딘가에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됐을 때 사자, 그죠? 데드 크로스가 됐을 때 팔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네. 이런 정석적인 매매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타이밍이 늦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매매를 해야 된다. MACD는 단독으로 쓸 때도 다이버전스를 활용하게 되면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유용하겠습니다만은요, 다른 보조지표들과 조금 엮어가지고, 다른 보조지표들이 주는 매수 신호를 실제적인 매수 사인으로 우리가 오케이 승인을 내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때,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좀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우리가 MACD, 일반적인 MACD 선에서요, 이렇게, 이게 MACD 선이고요. 네. 시그널 선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에, 이게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는, 이게 시그널 선이죠. 네.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는 타이밍이 오실레이터 상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게 0선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겠죠. 네. 그러나 이게 아직까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렇게 음봉으로 표시가 돼요. 음봉으로. 그래서 이게 길이가 점점 짧아지게 되면 그죠?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다라는 신호고,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미 골든 크로스가 완료가 되고 주가는 상당히 강세권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신호겠죠. 네. 그래서 이 오실레이터를 이용하는 우리 목적은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매수 목적이 아니에요. 왜? 다른 지표들이 그죠? 매수 신호를 보내오게 되면 우리가 이 오실레이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이 길이가 짧아지고 있느냐, 즉 MACD선과 시그널선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느냐, 골든 크로스가 임박하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길이가 짧아지면서 다른 보조지표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다른 보조지표를 믿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활용을 하자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조차도 나름 미신쩍다고 생각을 할 때에 네. LRS와 R스퀘어드를 사용하자. 네. 그죠? 종지부를 그래서 찍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확실히 내가 매수할 종목에 대해서 도장을 찍고 가고 싶다. 그러면 MACD로 승인을 한번 하고요. 네. LRS와 R스퀘어드 값을 사용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 LRS와 R스퀘어드 값은요. 안 쓰셔도 무방하다. 네. 그러나 지난 강의에서 제가 뭐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네. 이 LRS는 직선 회기선을 기울기를요 매 시간별로 컴퓨터가 쪼개가지고 그것을 슬로프로 만든 건데 네. 이 R스퀘어드 값으로 이 회기선이 얼마만큼 실제 주가와 주가에 근접하게 네. 회기가 됐는지 네. 회기라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얼마나 근접하게 나타났는지 이것을 R스퀘어드라는 이 결정 계수 값이 나타내 준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대략 결정 계수 값이 30% 수준이죠. 네. 30% 수준 이상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신뢰성을 가져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금일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네. 한번 배워볼까 하면요. 이제 추세 네. 지표에 대해서는 다 끝난 거고요.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변동성 지표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추세 지표에 대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지표에 대해서는 네. 끝을 난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 다 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아,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변동성 지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예, 변동성 지표에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요. 뭐 주로 쓰는 것들 위주로 해서 뭐 설명을 조금 드리고요. 안 쓰는 것들은 뭐 개개인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요. 전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마음에 드는 걸 쓰겠다 말리지는 않습니다만은요. 변동성 지표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제 스토캐스틱을 가장 많이 쓰고 네. 기타 뭐 OBV를 쓰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만은요. 뭐 가장 많이 쓰는 걸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추천해라. 그러면 제가 스토캐스틱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조금 참고 자료를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럼 먼저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 그 스토캐스틱은 스토캐스틱 패스트라는 게 있고요.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게 있는데 네. 스토캐스틱 패스트는 신호가 좀 빨리 나와서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별로 그렇게 유용성이 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패스트는 제가 생략을 해버리고 많이 쓰는 슬로우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스토캐스틱 자체가 이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게 추세 지표가 아니라 네. 변동성 지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네. 변동성 지표라는 것은 뭐냐? 주가가 그죠? 추세는 주가가 출렁출렁하지만 길게 우상향하는 그 추세를 그리면서 쭉 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추세 지표고 네. 주가의 출렁거림에 따라서 매수 매도 신호를 그 자리에서 즉각 반영해 주는 것이 바로 변동성 지표라고 하는 건데 네. 그만큼 스토캐스틱은 추세 지표와는 다르게 매매 신호가 빠르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스토캐스틱에 보면 자, 슬로우나 패스트나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똑같아요. 여기 보면 %K라는 선이 하나 존재하고요. 네. %D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어렵죠, 그죠? 처음 시작부터 %K는 뭐고 %D는 뭐냐? 네. 이 %K 값은요, 외우지 마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K와 %D의 교차점을 이용한 매매를 할 거예요. 네. 물론 다이버전스도 이용할 건데 정석적인 매매에서는 %K가 빨리 움직이고요. %D는 천천히 움직여요. 왜냐하면 %D가 %K의 이건 설정값입니다. 여러분들 설정하기 좀 따라서 값이 틀립니다. N1 이동평균이에요. N1 이동평균. 네. 실제적으로는 그 지수 이동평균인데요. 그냥 이동평균이라고 할게요. 네. 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HTS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네. 개념만 잡고 갑니다. 그래서 %K라는 것은요. 이게 여러분들 외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우지 마세요. 네. 당일 종가에서 네. 당일 종가에서 N1 최저가를 빼줍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N1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N1 최저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내가 설정한 어떠한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 고가와 저가와의 폭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네. 이 저가로부터 그죠? 금일 종가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죠? 이 폭에서
이 금일 종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퍼센트 K가. 네. 예, 아무것도 아니죠. 예, 외우지 마세요. 네. 예. 그러면 이 퍼센트 K 값은 요게 사실상 이건 그냥 K 값이에요. 이 퍼센트 K는 이게 사실상 그냥 K 값이거든요. 이 K 값을 N일간 이동 평균하게 되면 네. 이게 퍼센트 K거든요. 그래서 K 값을 이동 평균해서 한 번 더 이동 평균하게 되면 이게 퍼센트 D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한다. 그런데 네. 매매를 할 때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이게 변동성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단점이 있어요. 단점. 어떤 단점이 있나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데 네. 종목의 주가의 움직임이 네.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네. 즉 빨리 상승하고 빨리 떨어지고 빨리 상승하고 빨리 떨어지는데 네. 저점은 계속 높아져요. 그러면 아.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즉 추세를 가지고 특정 채널 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좀 복잡합니까? 네. 추세를 가진 종목들. 네. 추세를 가지는 종목을 그냥 추세 종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네. 이 스토캐스틱에서는요. 매수 매도 신호가 굉장히 자주 발생해요. 여기에서 매수, 여기에서 매도, 뭐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조금씩 늦게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 여기에서 매도, 여기에서 매수, 여기에서 매도, 계속 매수 매도가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죠? 예, 증권사가 되게 좋아하겠죠. 예. 그래서 수수료가 네. 많이 발생이 네. 되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죠? 낙차가 큰 종목들만 이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네. 매수 매도 신호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이 돼요. 네. 이렇게 스무드하게 올라가는 것들도 매도죠. 네. 여기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신호가 굉장히 자주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뭐 이론적으로 이걸 기억한다고 해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스토캐스틱과 관련된 그 우리가 일반 투자자로서 그죠? 네.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얘기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네.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쓰는데 이 종목은 추세 종목이라서 시그널이 너무 빨리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되면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상식 차원에서 좀 알아두자. 네. 최대 단점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추세 장보다는 변동성 장에서 더 유용하게 쓰인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럼 변동성 장세라는 것은 네. 저점 수준이 올라가는 게 추세 종목만큼 빠르지가 않아요. 네. 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그죠? 특정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고점이 형성돼서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면 네. 이건 추세 종목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뭐 사고 팔고 아니면 박스권 종목들 네.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그죠? 이제 반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매수 매도 시그널을 우리가 잡아낼 때 네.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스토캐스틱 이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배울 내용은 예, 스토캐스틱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네. 예, 그냥 개념 넘어가시네요. 정리해봤죠. 네. 자, 스토캐스틱도 제가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 주가의 고점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요. 즉 수평 구간이죠, 그죠? 예.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M자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자 스토캐스틱 슬로우 이 숫자 지표 설정 값은요. 기간 설정은 1233을 이용하는 거예요. 1233 예, 기억하세요? 1233. 자 이게 지금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럼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되면 여기서 미리 팔아버리는 거죠. 신호가 뜨지 않아도. 그러면 훨씬 빠르죠. 그러면 이게 데드 크로스가 하락 다이버전스를 확인하는 순간이 여기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는 구간보다 한 타임 빠르게 나와요. 예, 하루 내지는 뭐 이틀, 3일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빠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된 지점, 즉 퍼센트 K가 퍼센트 D를 하향 돌파 이게 데드 크로스거든요. 네. 그러면 상향 돌파하게 되면 골든 크로스겠죠.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매도를 하게 되면 다이버전스를 확인하고 매도하는 것보다 타이밍이 늦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이버전스를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네. 이 숫자에 대해서 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네. 뭐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나는 12일, 5일을 씁니다. 12, 5, 5. 즉 퍼센트 K를 그죠?
설정하는 값이 12일, 5일을 쓰고 네. 퍼센트 D를 설정하는 값은 5일을 쓴다는 얘기인데 네. 12, 5, 5면요. 이건 K값, 즉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이 저가와 고가의 폭을 결정하는 K값을 12일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5일 이동 평균으로 나누게 되면 5일로 나누게 되면 이게 퍼센트 K가 도출이 되거든요. 네. 이거를 다시 퍼센트 K 값을 5일간 합해가지고 나눠주게 되면 이게 퍼센트 D가 되는 거거든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12, 5, 5란 의미가 그 의미인데 네. 저는 얼마를 쓴다 그랬죠? 12, 3, 3. 3을 쓴다 그랬죠.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나름대로 설정해서 쓰면 되는데 네. 이 숫자의 그죠? 이 길고 짧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그널이 늦게 나오고 빨리 나오고 이런 네. 건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가진 종목들, 즉 크게 추세를 타지 않고 박스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그죠? 이런 그 낙차가 큰 종목들을 거래하려면 네. 타이밍을 조금 빨리 잡아내고 다이버전스의 흐름을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5일 기간보다는 네. 3일 기간이 이 스토캐스틱 이 슬로우가 가진 최대 맹점인 후행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1233을 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럼- 숫자가 애매하다. 네. 그러면 1233. 결론적으로는요, 예. 숫자가 작을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네. 왜냐? 평균을 다섯 개의 값을 평균하는 거랑 네. 세 개 값을 평균하는 거랑 네. 그죠? 어떤 게 더 민감하겠어요? 당연히 그죠? 네. 숫자가 작은 단기. 게 기간이 단기일 짧은 때 것이 평균. 민감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스토캐스틱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자, 이어서 살펴볼 개념은 어떤 거죠? 자, 이제는 또 RSI라는 네. 값인데요. RSI는 상대 강도 지표입니다. 네. 이거는요, 네. 이것도 참 계산식을 쓸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쓰지 맙시다. 역시 다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요, 그쵸, 프로그램이. 네. 이거는 제가 계산식을 안 쓸게요. 뭐 나누고 빼고 막 하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걸 안 쓰고 네. 자, 이 개념만 제가 잡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RSI도 일정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뭐 설정하는 값이 있는데 네. N일간 주가예요. 이 등락폭이 있겠죠, 그죠? 네. 주가 상승폭이 있을 것이고 네. 상승폭이 있을 것이고 이 하락폭이 있을 거예요. 상승폭, 하락폭. 네. 그러니까 이 상승폭과 하락폭의 상대적인 그 폭을 비교를 해가지고 백분율로 나타나게 되면, 네. 그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상승폭이 크면 클수록 이 높은 값을 갖겠죠. 네. 그죠? 백분율이요. 그렇죠. 네. 예. 하락폭이 크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그죠? 내려오겠죠. 그래서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네. 이 기준되는 라인이 30%, 즉 30% 라인과 70% 라인인데요. 네. 이 30% 라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네. 하락폭이 더 커서 주가는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고 네. 70%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네. 주가는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 정도로만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 네. 역시 그 다이버전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다이버전스에 대한 개념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릴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RSI를 활용한 그 기법에서 아까 동일한 사례죠, 그죠? 네. 동일한 사례인데 차트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고점은 그죠? 일정 부분 높이가 똑같죠. 네. 비슷하네요. 똑같죠? 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요 앞선 고점이 밑에 있잖아요, 그죠? 네. 아래쪽에 위치해 있죠. 즉 고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얘는 봐요. 자, 이쪽에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미세하지만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곧 하락할 것이니 준비하세요라는 신호잖아요. 하락 다이버전스 아니에요. 네. 근데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데 똑같은 높이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제는 고점이 더 낮아지면서 완전한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였어요? 내가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죠. 여기 네.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쭉 빠져버리죠. 그쵸. 그죠? 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확인됐을 때는 여러분들 일단 매도하고 보는 거, 차익 실현하고 보는 거죠. 네. 예. 하락 보조 지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 그쵸. 때. 네. 예, 일단 차익 실현할 수 있으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거짓 신호일지라도 네. 일단은 차익 실현해서 현금화하고 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죠? 다른 종목을 찾는 것은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거니까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네.
RSI는 이 정도로 이제 네.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제는 이제 그 거래량과 관련된 지표에 대해서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지표에는 우리가 그 많이 쓰는 게 그 VR과 이제 OBV라는 것과 네. CO라는 게 있어요. 차이키스 네. 오실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네. 기존에 OBV가 뭐 그 나오기 전에는 VR이라는 지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하지만 OBV가 개발되면서 OBV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네. 이 OBV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바로 이 차이키스 오실레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이 VR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 좀 드리죠. 자, 이 VR이라는 것은 이 약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볼륨 레이시오예요. 볼륨 네. 레이시오. 즉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볼륨이라면 그죠? 이게 이 주식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거래량을 나타내는 것일 거고 네. 그죠? 레이시오는 이제 비율이라는 거니까 뭔가 그죠? 뭐 상승할 때 거래량, 떨어질 네. 때 거래량, 뭐 이런 것을 비율로 나타냈나 보다. 뭐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 VR은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기준이 150%고요. 네. 그 다음에 상한선이 450%예요. 그 다음에 하한이 얼마였죠? 75%군요. 네. 순간 깜빡했죠. 자, 이게 상한이고요. 네. 이게 하한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크네요. 네, 그렇죠. 이 퍼센테이지다 보니까 네. 뭐 이런 개념이 좀 나오는데 우선은 이 상한이라는 개념은 이 450%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과열로 보는 겁니다. 과열. 네. 과열이라는 의미는 뭐죠? 별로 안 좋죠, 그죠? 그쵸. 이 정도 올라서 많이 올랐다. 네. 매도해란 얘기죠. 네. 자, 하한, 즉 75%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너무 많이 빌렸다는 얘기죠. 네. 75 이하로 내려가면 이거는 그 침체죠. 네.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네. 이제 뭐 매수를 좀 고민해봐라.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럼 기준선에 있다. 퀴션 마크죠, 그죠? 네. 떨어질지 뭐 올라갈지 한번 두고 예의 보자. 주시해라. 이런 네. 거고. 사실상은 뭐 기준선을 돌파할 때는 매수하면 되는 것이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뭐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강세장일 때는 상한선 위에서 놉니다. 450%. 기준선 위에서 놀아요. 기준선 네. 위에서 놀면서 네. 450% 근처까지 갔다면 이게 강세장이고 아니면 약세장이다. 네. 이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돼요. 네. 지금은 이어서 뭐 이제.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네. VR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이제 이어서 OBV. 그렇죠. OBV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OBV는요, 주가가 이 상승한 날은 다 더해줘요. 거래량을 네. 더해주고 네. 주가가 하락한 날 있죠. 네. 하락한 날 다 빼줘요. 네. 거래량을. 네. 그러면 보합에서 끝나는 날은 어떻게 할까요? 주가가 변동이 없어요. 네. 주가가 변동이 없을 경우에 네. 이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아요. 네. 주가가 변동이 없으니까 이 거래량은 쓸모없는 거래량이라는 거죠. 매수 매도가 균형이 된 거니까. 네. 그죠? 쓸모없는 거래량이다. 네. 그래서 이게 OBV 라인이요. 기존에 우리가 정석적인 매매를 하게 되면 OBV가 막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직전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띵 하고 그죠? U자 마크가 딱 찍혀요. 네. 설정하기 나름인데 이게 U 마크라 그러고 네. 이게 반대로 그죠?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되면 이게 직전 저점을 통과하게 되면 띠링하고 D자가 딱 찍힙니다. U자는 뭐죠? 업, D는 다운. 네. 내려갑니다 라고 D자가 찍히고 네. 올라갑니다 U자가 찍히는데 매매가 상당히 늦어요. 늦기 때문에 쓸모없어요. 이거. 쓰지 마시고 네. 이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네. 이 OBV 자체도 다이버전스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되었을 때 매수하시고 네.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 때 매도로 대응하시면 가장 좋은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자, 이제는 CO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CO. 네. 이 OBV가 개선된 게 CU라고 하셨죠? 그렇죠. 네. 자, 이 OBV 자체가 그죠? 주가의 변동, 즉 상승한 날은 거래량을 더해주고 네. 하락한 날은 거래량을 빼준다 그랬죠.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얼마만큼 상승했느냐,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네. 그거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OBV가. 네. 그러니까 이 CO가 그죠?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어떤 날은 조금 올랐고, 그죠? 조금 올랐고, 어떤 날은 엄청 올랐는데, 여기 거래량이, 그죠?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 오른 날 거래량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많이 오른 날 거래량이
적게 이렇게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죠? 많이 오르는 날 거래량이 많이 실리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극단적인 좀 예를 들어드렸는데 뭐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OBV가 그 반영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주가의 폭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래량은 반영을 하는데 주가 폭에 따라서 이 거래량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을 반영하지 못해요. 네. 그거를 CEO가 개선하기 위해서 얘는 중간값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네. 주가의 등락이 거래량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그죠? 예, 뭐 복잡한 수식은 생략할게요. 네. 예. 차트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설명 아직 안 끝났는데 바로 차트로 넘어가자고 하시면. 아, 제가 자꾸 네. 강의를 끊고 있네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어차피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예. 지금 말로 들으니까요. 네. 자꾸 혼란스러워서 빨리 그림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게 네. 이제 기준선이 영선이 되겠죠. CEO의 기준선은 영선이 되는 건데 네. 이게 정석적인 매매는 영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 하향 돌파할 때 매도를 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그죠? 이 CEO가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는데 봐요. 주가는 하락하는데 CEO는 우상향하고 있죠, 그죠? 이건 뭔가요,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죠, 그죠? 네. 그런데요, 이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면 이렇게 신호를 정확하게 포착해낼 수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일시적인 반등 이렇게 반등 줄 때 이거 영선 통과했다고 덥석 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점 매수가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매매를 해서는 곤란하다. 이것만 보고 매매를 해서는. 네. 자, 뒤에 부분 한번 보세요. 주가의 고점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데 고점 자체가 내려오고 있죠, 그죠? 예, 이거 하락 다이버전스예요. 네.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큰일 났죠, 이거는. 네. 이걸 확인할 줄 알았다면 안 잡은 거죠. 차익 신호로 대응하는 거죠, 그죠? 네. 자, 반대로. 자, CEO가 크게 출렁입니다. 크게 출렁이면서 저점을 찍고 반등했다 말고, 그죠?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저점이 높아지고, 주가가 이렇게 꺾였다가 양봉이 딱 나와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저점이 확인됐어요. 다이버전스죠? 그러면 이거 영선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죠. 그죠? 그럼 바로 매수 들어가면 돼요, 네. 여기서. 21선 돌아 누웠나 안 누웠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종목의 패턴 분석을 하고 캔들 분석을 할 때에는 다 종합적인 고려를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이 CEO를 논할 때는요 이것만 보고도 이거는 매수 타임으로 한번 고려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버전스로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CEO도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활용을 하지만 가장 최근에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뢰도가 가장 높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 역시나 다이버전스를 활용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네. 네, 오늘 변동성 지표와 거래량 지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보조 지표 활용은요,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함께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 복습도 해보고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학습 시간이죠? 조문가님 이제 틀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제 네.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틀릴 준비가 됐습니다. 안 되는데. 네. 자, 심화학습을 문제를 좀 준비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 문제. 예, 1번. 자, 스토캐스틱은요. 네, 변동성 지표죠. 그렇죠. 자, 이 지표의 최대 단점으로 네, 옳은 것을 한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자, 1번. 자, 스토캐스틱은 일정 기간 주가 변동폭 중에서 네, 금일 종가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다. 네, 자, 2번. 다이버전스의 활용도가 낮다. 3번. 추세 종목에서 빠른 매도 신호가 나타난다. 네, 4번. 변동성 구간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 네. 자, 저 답이 보입니다. 네. 정답은 3번이요. 추세 종목에서 빠른 매도 신호가 나타나는 가장 큰 단점이 있죠.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2번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네. 자, RSI는 30 이하에서 매수, 70 이상에서 매도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네. 그런데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RSI만 활용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네. 거기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자, 1번. 자, 상승 다이버전스에서 매수를 한다. 네. 2번. 70 이상에서 매수한다. 3번. 30 이하에서 매도한다. 네. 4번. 하락 다이버전스에서 매수한다. 아, 굉장히 헷갈리게 문제를 내주셨는데요. 네. 저희 다이버전스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렇죠. 다이버전스를 활용해야겠죠? 저는 네. 1번 하겠습니다. 1번. 상승 다이버전스에서 매수한다. 오케이. 자, 네. 3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맞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자, 다음 중에 네. 자, OBV 개념을 수정해서 만든 것인데요. 네. 자, 주가 움직임에 거래량의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진 지표는 무엇인지 네. 한번 골라봐 주십시오. 1번 네. RSI, 2번 VR, 3번 CO, 4번 소나. 네, 최근에 만들어져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하셨던 저는 3번 CO 하겠습니다. 3번. 네. 자, 네. 문제가 다 풀어졌네요. 네, 이제 답을 맞춰봐야죠. 자,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스토캐스틱이 그죠? 변동수 지표인데 네. 단점인데 옳은 걸 찾아야죠. 그죠? 네. 단점인데 틀린 걸 찾는 건 굉장히 아니고. 헷갈리게 문제를 내주시는데요. 지난 시간부터. 그렇죠. 예. 자, 1번은 이 맞는 얘기죠. 그죠? 네. 예, 맞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정의에 대한 얘기니까 단점은 아니에요. 네. 1번은 아니고 다이버전스의 활용도가 높은 거죠. 그렇죠? 예, 추세 종목에서 빠른 매도 신호가 나타난다가 정답이겠죠. 그렇죠? 네. 예, 1번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자, 변동성 구간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은 장점이죠. 그죠? 네. 예, 좋습니다. 네. 거의 2번 문제. 예, 금융 자격증 수준의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자, 고등학교 2번. 수준인가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자, 2번은 자, RSI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자, RSI만을 활용을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가? 지금 혜선 씨가 말씀하신 대로 다이버전스를 활용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 하락 다이버전스에서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예. 매도해야죠. 그러면 1번이죠, 그죠? 네. 1번. 맞는 거죠? 그러면 네. 좋습니다. 오늘 성적이 좋아요. 마지막 틀리더라도 문제. 네. 66.6점, 66.6은 확보네요. 일단. 네. 예. 자, 다음 마지막 중 문제. OBV 개념을 수정해서 만든 것, 이 정도로 끝나야죠, 그죠? 네. 예. 자, 그리고 주가 움직임의 거래량의 의미를 부여해서 OBV의 그 단점을 좀 보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은 CO가 되겠습니다. 네. CO 역시 첨언하자면 다이버전스를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금일 100점이니까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강의에서 처음으로 100점 맞은 날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렇네요. 네, 기분 좋은 대부분 날이네요. 2회차에서 다 100점을 맞는데. 아, 전문가님. 네. 자, 여러분들도 모두 100점 맞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어서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코너 속 코너 시청자만을 위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 푸짐하게 업그레이드된 시청자 퀴즈 이벤트죠. 전문가님이 매일 하루에 한 문제씩 퀴즈를 내주시는데 그날의 강의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답자 중에서는요, 추첨을 통해서 3분께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1등에게는 22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드리고요. 2등에게는 VIP 회원권, 그리고 3등에게는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맞춰보기 전에요. 먼저 어제 퀴즈 정답부터 맞춰보겠습니다. 어제의 문제였죠. 다음 중 수출 관련주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3번 호텔 신라였습니다.
당첨자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의 퀴즈도 살펴볼게요. 최근 이상기후로 곡물 가격이 급증하여 곡물 관련 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국제 농산물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스태그플레이션, 2번 인플레이션, 3번 디플레이션, 4번 에그플레이션.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해 주시고요. 정답도 맞추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는 내일 이 시간에 공개되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그럼 어제 퀴즈 정답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내일장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먼저 이번 주에 들고 오신 종목 저희 살펴보기 전에요. 지난주에 가지고 오셨던 모나리자 한번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화면을 좀 보실까요? 네. 자, 지난주에 제가 그 모나리자를 갖고 와서 뭐 4,100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수를 좀 해보고 목표가는 대략 한 6,000원 선까지 한번 설정을 해보고 좀 네.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한번 가봅시다 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손절가를 3,73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네. 자, 우선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되죠? 자, 모나리자 일봉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 화면에 보시면 라인을 하나, 지난 시간에 라인을 하나 그었죠? 네. 자, 이 라인을 보시게 되면 지금 금일 종가는 3,915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 손절가에 근접했네요. 손절가에는. 그렇죠? 네, 뭐 근접은 했습니다만은 뭐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네. 뭐 일단은 뭐 시세가 잠깐 나왔다 말고 지금 눌리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눌렸나요, 이게? 시장이 안 좋아서 눌린 거. 지금 아닌가요? 시장은 그죠? 네. 예. 그 판이죠, 판. 네. 예. 예. 이 판이죠. 예. 네. 이 판이라서 예. 네. 지금 거기 도급판입니다, 도급판. 예. 네. 예. 거기에 대비하면 네. 지금 양호한 흐름인 거죠. 예. 네. 이게 모나리자가 거래소 종목이라고 그랬죠, 그죠? 지금 그쵸.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지금 그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스권 내에서 양호한 버티고 흐름을 있네요.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시장이 조금 반등을 주게 되면 이 종목은 좀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됩니다. 이 종목 역시 사업 포트폴리오가요. 거의 내수주예요. 거의 99.9% 내수 시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 수혜를 받겠죠. 그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환율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 종목은 올라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안 오르고 있죠? 네. 기다리세요. 오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뭐 목표가랑 손절가는 그대로 놔두고요. 네, 일단 계속 홀딩을 하면 되는 목표가는 거죠? 네, 목표가와 손절가 그대로 유지하고요. 네. 예. 뭐 그대로 갈게요. 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그 최근에 이제 그 인적 분할된 한국 콜마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한국 콜마를 들고 와봤는데 네. 지금 그 이게 신규 상장 이후에 네. 보시게 되면 하루 이틀 3거래일째 보게 되면 거의 상한가를 찍고요. 네. 밀려버렸죠, 그죠? 쭉 밀려버렸는데 네. 이날 가격 변동폭이 얼마냐면 네. 장중에 고가가 12.43%고요. 네. 저가가 6.75%니까 거의 19%에 육박하는 장중 변동폭을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19%라는 얘기예요. 네. 즉 최저점에서 샀으면 그죠? 19%. 최저점에서 사서 네. 최고점에서 팔았으면 19%를 먹는다는 얘기인데 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자, 일단은 중요한 것은 지금 3거래일 동안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조정을 받고 네. 그 다음날 보시게 되면 반등을 주다 말고 그죠? 장 막판에 매물이 출회가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 마찬가지예요. 반등을 주다가 장 막판에 또 매물이 출회가 돼요. 네. 그리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즉
실질적인 조정의 일수가 상승 이틀 반, 그죠? 이틀 반 상승. 네. 그다음에 지금 오늘까지 토탈 3일 반이죠. 3일 반을 조정을 받은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분석하기 좋죠.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아직 여러분들께서 배우진 않았습니다만은 여기다가 피보나치 툴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봉으로 가서요. 10분봉을 지금 보고 계신데 10분봉 상에서 피보나치 툴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정확하게 그어졌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그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상장 첫날 저점이에요. 그다음에 최고 고점이에요. 3일 동안 엄청난 상승이었죠, 그죠? 네. 아침에 고점 찍고 쭉 밀리는 모습 다 보이시죠? 예. 이 전반적인 패턴에서 여기가 고점, 써드릴게요. 여기가 저점. 자, 이 피보나치 분석 툴에서 갖는 의미는 여기가 23.6%, 여기가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좀 수치를 확인하기 쉬운 데가 이쪽에다 쓰는 게 확인하기 쉽겠어요. 네. 여기가 23. 이게 8%죠. 그다음에 23.6%, 31.8%. 그다음에 여기가 50%. 그다음에 여기가 61.8%예요. 이 퍼센트는 뭘 나타내는 이 건가요? 퍼센트는 이 의미 있는 저점과 의미 있는 고점 구간에서 네. 피보나치 수열대로 피보나치 수열이 의미하는 그 각각 구간별로의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황금 비율이 바로 61.8% 라인이에요. 네. 이게 황금 비율인데 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단기 급등한 종목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50%까지는 그냥 조정을 받는다 그래요. 여기가 50% 라인이죠. 네. 그냥 조정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날 보세요. 그냥 50%까지 딱 떨어져 버리면 딱 지지가 되죠. 그죠? 네. 예, 지지가 되는데 이 단기 급등한 종목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최종 마지노선 61.8% 라인까지 잡거든요. 네. 그 다음날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요. 그 다음날 올라가다 말고 쭉 내려오는데 정확하게 이 라인에 딱 걸치면서 네. 바로 반등이 나와주죠. 네. 그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단기 반등 구간에서 지금 23.6% 라인이 그죠? 이 61.8% 라인에서 이렇게 가서 하루 만에 바로 목표가를 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툴을 알았다면, 그죠? 이 툴을 알았다면 적어도 여기에서 그죠? 한번 매수에 가담을 해서 여기에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그걸 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이 종목이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장 막판에 매물 출회가 돼요. 그리고 50% 라인이 지지가 됐는데, 자, 어제와 오늘 한번 보세요. 어제도 그죠? 이 지금 그 31.8% 라인을 그죠? 돌파를 못하고 네. 조정을 받는데 네. 금일이 문제예요. 금일이 그죠? 61.8% 라인을 이렇게 네. 하향 이탈해 버렸어요. 그렇네요. 예, 하향 이탈하고 회복했다가 또다시 하향 이탈했다가 또다시 회복을 했죠. 네. 어느 선까지 회복했냐면 대략 한 50% 직전까지 회복을 해 줬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인식을 해야 되냐면 이 종목이 상장 이후에 왜 이렇게 단기간에 올랐냐 얘기예요. 왜? 바로 인적 분할로 인해서 이 회사는 사업 회사예요. 네. 지주 회사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지주사가 될 것이고 이 회사는 이제 사업 회사예요. 직접적으로 그죠?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네. 향후의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올랐거든요.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내려온 것은 어떤 기회로 활용하라? 이건 시장의 영향일 수도 있고 단기 급등에 따라 차익 매물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피보나치 황금 비율 상에서 61.8% 라인이라면 단기 급등 중에서 조정은 가장 이상적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에 임하면 되는 거예요. 매수에 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매매를 했다면, 그죠? 50% 이상 라인에서 매수 기회가 한번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그죠? 시장이 워낙에 많이 폭락을 하니까 이게 네. 눌렸다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가격이 지금 25,400원이네요. 25,400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종가 말고요. 61.8% 라인이 25,400원인데 금일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서서히 매수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격이 지금 50% 라인 이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 버려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매수가를 이 61.8% 라인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이 정확하게 이게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가격들 여러분 공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일 기준 가격 26,000이죠. 네. 죄송합니다. 26,25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네. 분할 매수. 왜냐하면 지금 요즘 시장이 많이 안 좋아요. 그쵸. 오늘 뭐 미국장이나 유럽장이 좀 떨어진다면 이 종목 역시 아침에 시장 영향 때문에 갭 하락해서 출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일 기준가를 주고 이하에서 좀 그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하자. 그래서 가장 적정 매수 가격은 25,400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가격은 제가 조금 높게 드립니다. 왜냐?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 목표가는 그럼 어떻게 설정하면 되겠어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가 자. 적당할까요? 목표가는요, 뭐 단기적으로 보는 거니까 금일 기준가가 여기잖아요. 네. 그러면 매물 부담을 받았던 때가 바로 여기 가격이에요. 네. 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매물 부담을 받고 꺼졌으니까, 네. 그죠? 여기를 목표가로 잡으시면 돼요. 이 얼마죠? 가격이 얼마냐면 29,750원이네요. 네. 29,750원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아마 상당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손절가도 살펴봐야죠. 예, 손절가는 제가 좀 보수적으로 그 설정을 조금 한다면, 네. 보수적으로 설정을 한다면 24,500원 정도가 될 네. 건데요. 이 25,400원은 무슨 가격이냐면 일봉상에서 금일 저가예요. 네. 금일 저가. 네. 이 금일 저점을 이탈해 버린다면 또 내려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일 저가인 24,500원 이탈하게 되면 선절로 좀 대응을 하자. 그러나 오전장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네. 오후장에 그죠? 올라가다 말고 이렇게 내려오는 오후장에서 꼬꾸라지면 손절이고 네. 오전장에서 꼬꾸라지면 다시 올라오니까 네. 조금 여유 있게 기다렸다가. 좀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열 전문가님의 홈런주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역시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는요, 이 리치맵 홈페이지에서 전문가 무료 방송도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가 급락장에 매집할 종목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녁 9시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